오늘은 부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스님. 자, 이 뭐 사찰에서 특히 부부에 관련된 이야기, 많은 불자님들이 이제 뭐 보살님이 오시든 제거사님이 오시든 스님들께 하는 상담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부부에 관련된 이야기죠. 예. 우리 남 팀장님께서는요, 평소 불교계 NGO에 몸담고 계시면서 참 많은 이들에게 자비를 실천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요. 실제 집에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이실까 궁금합니다. 네, 그 점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는데요.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게 참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네. 시간이 많이 또 소모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집에 좀 소홀을 했거든요. 그런 점이 좀 미안하고. 그러면 정준영 아나운서님께서는 굉장히 여성스럽고 네. 그러신데 네. 집에서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참 저는 어른들의 말씀이 생각나네요. 살아보지 않으면 모른다. 네. 이 남춘호 팀장님 같은 경우도 밖에 분들한테는 참 많은 시간과 이 마음을 쏟고 있는데 그 말씀 중에 보면은 정작 부인한테는 뭔가 조금 소홀함이 느껴지는 네. 모습이거든요. 네. 그럼 제가 먼저 선생경 중에서 부부의 도리, 특히 남편의 도리에 관한 부분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아, 남편이 아내를 공경하는 데에도 5가지 일이 있다. 어떤 것이 5가지인가? 첫째, 서로 대접하기를 예의로서 하는 것이다. 둘째, 위엄을 지키는 것이다. 셋째, 언제나 의식을 대어야 한다. 넷째, 때에 따라 장엄하는 것이다. 다섯째, 집안일을 맡기는 것이다. 선생아, 남편은 5가지로 아내를 공경하고 대접해야 한다. 오늘 우리 남춘 팀장님은 이 자리가 제가 볼 때는 가시방석이 아닐까. 부처님이 이게 부부 사이에 이제 중에서 먼저 남편의 도리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시간 전에 하셨던 거지만 아마 이거 들으시면서 마음에 되게 편안하신 건지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뜨끔뜨끔하신 건지. 굉장히 가장으로 무게감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사실 내용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뜨끔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스님, 그런데 부부의 인연을 쌓으려면은 굉장히 많은 인연들, 몇억 겁의 인연들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건 어떻게 됩니까? 어른 스님들께서 이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특히 부부는 만생이다. 네. 이제 만생을 서로가 인연 닿아서 맺어지는 게 이제 부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참 그런 거 보면은 물론 그 만생 중에서 좋은 생도 있겠지만은 조금은 서로가 또 아쉬움이 남는 생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은 그 만번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부부의 인연이니까 그 부부의 인연이라는 게 결코 가벼울 수 없다. 굉장히 어찌 보면 인연법 중에서는 무거운 인연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스님,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또 다겁생의 인연을 통해서 만난 부부임에도 불구하고요, 현생에서는 참 쉽게 헤어지는 것도 있는데, 뭐 노래 가사를 예를 들면은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된다 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뭐 제가 볼 때는 남이 만난 게 님이 되는 거니까 남이 아니면 님이 될 일이 없잖아요. 님이든 남이든 부부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서로가 만나서 님이 되는 거니까 뭐 이래가나 저래가나 제가 볼 때는 만남의 인연 중에서 가장 깊은 인연이고 또 이 남이라는 단어에서 님으로 바뀌었다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은 더 생각해야 되는 인연 아니겠나 생각해요. 스님, 그리고 그 부부들의 이혼 사유를 보니까 네. 14년 동안 그 이혼 사유 1위가 네. 그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한 거의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제가 참 궁금한 게 우리 남춘 팀장님은 네. 되게 성격이 잘 맞으세요? 안 맞으세요? 저와 제 와이프는 성격이 반대입니다. 저는 좀 내성적이고요. 네. 제 와이프는 좀 외향적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서로를 이해 못할 때도 있지만은 또 제가 안 가지고 있는 점을 와이프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할 때는 다른 성격 때문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성격 때문에 나와 다른 사니까. 성격. 사니까 힘들죠. 이게 이게 성격 차이 이제 뭐 흔히 말해서 세상에 어쩌면 이게 가장 너무 당연해서 쉽게 이유 들 수 있는 이유가 아니겠나. 즉 다른 이유는 좀 복잡한데 네. 성격 차이 딱 이러면은 그렇지. 성격 차이 그냥 되게 중요하지라고 쉽게 넘어갈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우리가 함께 못 사는 이유를 되는 데 있어서 가장 간편한 이유가 이 성격 차이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남춘호 팀장도 그러지만은 사실 연애 시절에는 나하고 좀 다르고 나는 좀 내성적인데 상대는 좀 이렇게 외향적이고 말도 잘하고 표현도 잘해줘서 이렇게 좋아했다가 막상 이제 한 가족이 돼서 사니까 약간 이제 그게 또 좀 마음에는 걸림으로 오는 거잖아요. 원래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대로 남이 만나서 되는 인연 중에서 님으로 바뀌는 인연이 이제 부부 인연이잖아요. 네. 서로가 좋아하는 인연이고 이제 그 말에는 뭐냐면 이 남이라는 단어, 즉 살아오는 과정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또 그리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모습 자체 일단 다르잖아요. 모습이 같으면 좋아하겠어요. 다르니까 좋아하지 이미 뭐요.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다름에서 시작해서 그 다름을 만나서 서로가 맞춰져 있는 건데 저는 예전에 이제 이런 그 성격 차이 이야기할 때 보면은 아주 오래전에도 이제 제가 출가를 해서 많은 우리 불자 부부들이 와가지고 도저히 이제는 참고 살아도 저 성격은 못 버티겠다. 그렇게 살아 성격이 안 바뀐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네. 이제 조금만 돌아가 보면은 그 다른 성격에 끌렸을 거예요. 그 다른 성격에 끌렸을 거고 또 그 다름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틈이 있었을 것이고 이래서 저는 원래 다르다. 다른 것은 뭐 자명한 일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선생경에서 보게 되면은 서로 대접하기를 예의로서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그 사람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그리고 그런 예의를 갖춘다는 것은 뭐냐면 인정한다는 거.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이미 배려를 한 상태에서의 들어가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예의라는 것이.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저는 이게 성격 차이는 원래 다르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다를 수밖에 없고 다른 것을 가지고 만난 것이 인연인데 왜 이제 와서 손 잡고 나니까 오른손이 이게 오른손 서로가 이렇게 잡아서 이 손바닥 같은 면으로 이렇게 맞대어서 서로가 잡았는데 그래서 한 손이 돼서 서로가 붙잡고 있는 것을 이제 와서 너는 왜 손바닥이냐 그러고 너는 왜 손등이냐 그러면은 그 인연관계는 쉽게 말해서는 핑계다. 네. 핑계이고 그리고 자꾸 우리가 이 생각을 할 때 달라서 좋아했다는 생각을 제발 좀 이렇게 일깨웠으면 좋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령에도 예의라는 말로서 대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기억을 해서 다른 사람들끼리 그냥 이게 그냥 막연하게 나하고 같아 달라고 자꾸 이렇게 밀지 말고 조금은 원래 달랐다. 처음부터 달랐다라는 생각을 좀 갖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 생각 같습니다. 저는. 스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장수한 노부부의 얘기가 떠오르는데요. 그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어떻게 지난 몇십 년을 행복하게 잘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으니까요.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고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아야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떠세요? 공감이 가세요? 네, 공감이 갑니다. 네. 어떻게 잘 받아주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어떻게 다를 땐 어떻게 넘어가세요? 사실 저 아내랑 연애를 할 때는 서로 분야가 달랐거든요. 분야가 달라서 별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는데 또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또 같은 분야를 또 일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서로 아는 부분이라든가 뭐 생각의 그런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저는 이게 또 좋아했을 때는 다 넘어갔을 거예요. 좋아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게 처음에 마음이 갔을 때는 다 넘어갔던 거고 하나도 안 보였던 건데 조금은 뭔가 마음에서 이제 함께 산다라는 생각에 가져서 이게 좋아하는 마음이 조금 가라앉은 게 이제 결국 마치 흙에 묻혀있던 돌이 좋아함이라는 흙에 묻혀있다가 좋아함이 조금 내려가니까 돌이 나오니까 자꾸 이제 걸리는 거 아닌가. 네. 스님, 이렇게 성격 차도 부부 문제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아까 부처님 경전 말씀을 전해드리면서요. 참 어떻게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하셨을까 싶었던 것이 남편이라면 언제나 의식을 돼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이 경제 문제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나 싶은데 이미 2,500여 년 전에 부처님께서는 지적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 정준희 아나운서는 이제 아내 입장이니까 이 지금 부처님이 이제 남편의 도리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의식주를 되어줘야 한다 이 부분 같은데 우리 남춘호 팀장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무게로 다가오세요? 아니면은 나 이것 때문에 산다는 생각으로 희망으로 다가오세요? 이게? 그 사실 뭐 사랑만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들 힘들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다들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좀 부담 쪽이 크다. 네, 저는 부담이 있습니다. 네. 우리 남 팀장님께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살짝 여쭤본 말씀인데요. 처음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셨다면서요. 그런데 과감하게 그 길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불교계에 뛰어들어서 현재 열심히 또 영역을 넓혀가고 계신데 그런 어떤 변화의 사실을 지금의 아내분께 뭐 얘기를 하셨을 때 어떤 반응이셨어요? 사실 그 대기업을 그만둔 시점에서 뭐 그때는 이제 아내와 결혼을 하기 전이었고요. 그런데도 가끔씩 근데 그때 알고 있던 시기라 가지고 지금도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때 했던 행동이 잘한 거였을까라고 서로 좀 얘기를 해보는데요. 제 아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돈을 적게 벌면 돈을 적게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정말 모범적인 답안이신데요. 이제 이 정도 되니까 그 대기업에 있다가 이제 연애하는 과정이라도 이제 그만두고 NGO 활동이라는 것은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근데 아내분은 굉장히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슬기로운 생각을 했죠. 슬기로운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부처님이 왜 이거를 남편이 아내에게 지켜야 될 의무라고 했느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한테 물어봤을 때는 지금은 좀 부담감이 됩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 어쩌면은 이것은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가장들은 이 의식주 이게 뭐 굳이 아내라는 한 대상에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라는 전체 대상에서 이게 어깨를 좀 이렇게 무겁게 하는 짐 같은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시잖아요. 부처님은 이것을 세상의 모든 남편들한테 어깨를 짓누르는 돌덩이 같은 짐 질고 살아라 한 뜻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부처님이 그 5가지의 도리 당연히 해야 된다. 이것을 회피하지 말라. 그리고 이것을 핑계대지도 말고 너가 나가서 세상 속에서 재화를 그러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또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얻는다면은 이것은 너의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게 남편이 나가서 물론 지금은 맞벌이 하시는 부분도 많지만 내가 나가서 얻어지는 그러한 이득은 나 하나의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내 가족의 것이라는 거. 예전에 이런 어른들이 이런 말들을 하죠. 결혼해야 돈 번다고 돈 모으려면 이제 결혼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예. 이게
제가 사실은 지금은 이제 많은 불자님들하고 대화하면서 이제 얻어지는 생각이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는 아니 한 사람이 더 늘면 돈이 더 많이 들지 왜 어른들은 그거를 가지고 총각보다는 결혼을 해야 돈을 모은다라는 말을 했을까? 이것은 책임감, 어쩌면 그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족을 일구어내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것을 어느 장면에서 보냐면, 우리 뭐 밖에 사회 분들, 이제 또 불자님들, 거사님들이 직장생활이 어렵잖아요. 힘들고 어려워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일으킬 때가 많대요. 그래서 오늘도 뭐 직장에서 어려움 겪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없고 해서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다가도 집에 딱 갔는데 아내 얼굴 보거나 아이 얼굴 보면은 그래도 내가 이제 해야지. 네. 그리고 이제 지갑 속에 이제 조금 넣어뒀던 가족 사진 보면은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그래도 내가 이걸 해야지. 그래도 내가 우리 아들 딸도 그렇고 가족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한 생각으로서 이제 다시 이제 아침에 힘차려서 출근하시는 분,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 이 세상의 바람이 새파라 오르잖아요. 얼마나 셉니까? 힘들고 내 뜻과 다르게 또 때로는 뭐 이 바람 부는 소리 혼자 서 있으려니 진짜 휘청휘청거리고. 그래서 저는 이 부처님께서 이 의식주에 대한 의무성은 그냥 어깨에 짐이 아니고, 그렇게 거세게 몰아친 세파의 바람을 속에서 떠내려가지 않고 버텨내게 할 수 있는 추, 흔들려도 웬만큼 흔들려도 나는 안 흔들리게 하는 이 지진 날 때 건물 무너지지 말라고 가운데 추 달잖아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거사님들이라든지 세상의 남편들이 세상의 바람 속에 버틸 수 있는 그 추의 의미로서 이 말씀을 해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결국은 무게중심이 돼서 나를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의무이자 책임이자, 하지만 또 나에게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뭐 이 추를 어깨로 위에 내가 한 생각에서 세상의 남편분들이, 아버지들이 아내를 향해서 이걸 내 어깨로 짊어지면은 나를 주저앉히는 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지 말고 내 마음속에 중심의 추라고 생각해서 둔다면은 세파를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선생님, 그리고 그 남편의 도를 보니까 그 아내에게 장엄을 할 수 있게끔 해줘라 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사실 보면서 좀 뜨끔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 사실 이제 이게 벌써 세월로 따지면은 뭐 2000년 이상의 시간이잖아요. 또 인도 당시 사회라는 게 얼마나 가부장적이에요. 네. 너무나 가부장적이고 한데, 부인을 장엄하게 해주는 것, 장엄하게 해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남편의 의무성으로 이렇게 딱 집어넣었잖아요. 이것 또한 저는 결국은 아내를 아내답게 만드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남편한테. 그렇죠. 아내라는 존재가 만들어지려면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있어야죠. 그렇죠. 아내라는 존재 남편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거고. 그럼 아내를 남편이 가꿔줘야지 옆집 아저씨가 가꿔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아니 이게 네. 부처님이 당시에도 이게 왜 남편의 의무성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딱 했느냐, 단순히 세상의 모든 아내들에게 점수 받고 싶어서 하신 게 아니고, 남편에게 있어서는 아내라는 거죠. 그 아내를 꾸며주고 아내를 아내답게 만드는 거, 아내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또 함께 만들려고 가꿔주는 것은 아내의 개인의 몫이 아니라는 거죠. 남편으로서의 당연히 가져야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것을 역시 마찬가지죠. 이걸 자꾸 짐으로 생각하면은 아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남한테 맡길 수 없잖아요. 아내가 남한테 가서 저기 반지 받아오면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게. 스님께서 옆집 아저씨가 예쁘게 꾸며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 말씀 속에 남편이요, 아내에게 보석을 선물해야 되는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그런데 이게 대상이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성일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또 큰 문제가 되잖아요. 이거는 사실 문제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이거는 남편인 걸 포기하는 거죠.
아내에게 잘하는 것은 남편으로서의 그 이름을 지켜내는 것. 불교에서 이것은 저는 이제 부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해놓으신 것은 이러한 말씀을 부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해놓으신 것은 연기적이라는 거죠. 이게 중도. 왜?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존재해야지만 가질 수 있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 이름에서 만약에 남편이 아내 말고 다른 여자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했다, 선물을 줬다, 이것은 남편을 포기한 거로 봐야죠. 이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 제가 볼 때 우리 네. 팀장님도, 암천호 팀장님도 네. 바꿔가지고 아내로 생각한다면 남편이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주었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럼 저 사람은 남편 포기했구나.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남 팀장님께서는 네. 아내를 사랑하시나요? 네, 사랑합니다. 아, 네. 좋으시겠어요. 근데 뭐 사랑을 한다고 말하고 왜 크게 웃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속으로 네. 사랑을 하는 문제하고 크게 웃는 거하고 이 사랑의 유효 기간을 보통 과학적으로 볼 때요, 한 3년 정도라고 하는데요, 스님. 사실 뭐 사랑, 남녀 간의 사랑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가족 간의 사랑도 있고 또 정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표현을 합니다만, 우리 부부는 평생을 함께 해야지 하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이런 어떤 좋은 감정, 사랑의 마음을 길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사실 이게 뭐 이렇게 추가한 제가 사랑 유지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는 게 어느 면에서는 이게 참 이게 혼자 사는 사람이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게 볼 때는 이게 사랑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말씀하신 뭐 3년, 제가 생각할 때는 뭐 3년, 글쎄 이게 이렇게 사랑이란 두 단어 안에 무엇을 놓고 3년이라고 했을까? 정말 무엇을 놓고. 두 사람이, 제가 어떤 거사님들이 이러더라고요. 부부가 사는 것은 책임과 의무입니다. 뭐 그리고 네. 뭐 자식 때문에 삽니다. 아니 물론 가족이라는 그 이름 속에서야 얼마나 많은 이름이 있겠습니까? 이름이 있을 거지만은 남편으로서 이제 아내를 이제 사랑으로 대하는 사랑이란 그 이름, 그 다음에 또 좋아하는 마음. 이것은 부처님께서도 남편의 도리에 대해서 이렇게 도리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쭉 쓰셨는데요. 집안일을 맡기라는 말씀이 계세요. 이것은 신뢰와 존중, 그리고 누군가에 무엇을 맡긴다고 했을 때는 이미 우리 마음바탕에서는 무엇인가를 줘도 아깝지 않다. 믿지 못하면 어떻게 맡기겠어요? 우리 남천호 팀장님은 네. 통장 관리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다 맡기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왜 맡기셨어요? 뭐 제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뭐 와이프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이렇게 말을 하면은 사랑받지 못할까 내가 볼 때. 아, 저는 모범 답안이라고 아니, 생각했는데요, 이게 옆에서. 내가 좀- 믿으니까 맡기라는 거. 그렇지. 내가 볼 때는 내가 듣고 싶은 거는 그 이왕이면은 금방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듯이 두 단어로 내가 사랑하니까 맡긴 거다. 아니 만약에 싫어하는데 이게 무슨 은행도 아니고 무슨 뭐 펀드 매니저도 아닌데 아내한테 맡기겠냐 이거. 그렇진 않죠. 어쩌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5번째 집안일을 맡겨서 주어라 라는 그 말 안에는 또, 그리고 의식주의 문제든 때를 따라 장엄하는 문제들, 또 그리고 예의로서 대하고 남편으로서 그 위엄을 지켜라고 하는 것들, 이 말에는요,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또 사랑하고 좋아하는 감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가지고 있어라는 거죠. 네. 이게 젊은 남녀들이 무슨 때 되면 사탕 주고 때 되면 초콜릿 주고 막 이렇게 그냥 늘 붙어 다니니 안 붙어 다니니 이런 차원의 문제라는 거 아니죠.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70이 되셨건 80이 되셨건 이렇게 그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께 손 붙잡고 올라오시고, 다리 불편한 할아버지를 할머니가 이렇게 끄집고 이렇게 손 데리고 부축해서, 이렇게 네. 부축해서 이렇게 절계단 올라오신 모습 볼 때 왜 저게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너무 우리 스스로들이 사랑이라는 이 많은 이 아내와 남편들, 그리고 남편분들도 이것은
내가 이 부처님께서 이 5가지 도리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미 그 마음 바탕에는 신뢰가 있어야 되고,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이유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자식을 맡길 것이며, 또 그리고 아내에게 집안이랑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겠냐. 그래서 다음부터는 네. 우리 남준 팀장님도 네. 이게 왜 맡겼냐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맡겼습니다. 네. 아, 이게 그런 마음을 자꾸 우리 스스로가 내가 이러한 부분도 사랑이고, 또 그리고 그것을 첫째는 저는 또 한 가지가 부인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알게 하라. 네. 이게 부처님이 이게 의무가 뭐겠어요? 이거 하면 다 표가 확 나는 거잖아요. 딸을 때에 따라 장엄하게 해주고, 물론 이게 뭐 꼭 보석을 주라는 건 아닌데, 무엇인가 머리핀 하나라도 이렇게 표현해주고 알게 해주고, 이 의무의 모습들은요, 행동도 있고 마음보다도 행동은 표가 나게 되는 거고, 상대가 인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이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문제, 어쩌면은 이 5가지 도리에 대한 행동을 한다면, 말씀한 대로 말로 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이 저는 전달해 줄 수 있고 알게 해줄 수 있는 힘이다. 그래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통장을 주는 건 알지, 이게 자꾸 본인이 돈을 더 많이 불릴 것 같으니까 하는 주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결국 스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이 부처님께서 지적해 주신, 짚어 주신 남편의 도리 5가지라는 것이 결국은 아내에게 남편이 얼마나 신뢰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방편이 되는구나라는 네, 생각이 그럼요. 드네요. 네. 오늘도 시청자 질문이 도착했습니다. 남춘호 팀장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은퇴 후에 소소하게 취미로 등산을 다니고 있습니다. 부부가 다정하게 산을 다니는 모습이 부러워서 아내에게 같이 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싫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내와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아내는 저를 귀찮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아름답게 늙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아내분 입장에선 저는 이해가 가요. 저희 어머님께도 늘 듣는 말씀이거든요. 아니, 나는 친구들도 만나야 하는데 또 여러 모임과 스케줄이 있는데 왜 네 아버지는 다 따라다니려고 그러니? 이런 우리 어머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아니실까 싶어요. 이게 절에 있으면은 우리 노보사님들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절에 오려고 하는데 남편이 같이 가자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절에서 이렇게 도반들 만나고 이제 또 공부도 배우고 시간을 좀 이렇게 천천히 가지려고 하는데 전화해서 밥 차려달라고 하는 거. 언제 와 언제 물어보시고. 와요? 이게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우리 그 보사님들이 저한테 이야기할 때 이렇게 보면은 이해도 돼요. 이해도 되지만 남편 같은 경우에, 지금 사연을 보내준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은 사회 젊은 시절에 가족을 위해서 내가 많은 시간을 밖에서 쏟아 부었고, 이제 좀 이제 집안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부인은 이제 나가려고 그러고. 그렇죠. 이제 애들도 다 컸겠다.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렇죠. 해야겠다. 이제 네. 나가려고 그러고. 이게 이제 참 맞지 않는 거죠. 한쪽은 들어오려고 그러고 한쪽은 이제 난 나가려고 그러고. 이게 이러다 보니까는 서로가 이제 때가 맞지 않는 거예요. 때가 맞지 않는 거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연습이 안 돼 있어요. 거의 한 20, 30년은 30년은 각자 살다가 주말에도 나가시고, 예, 또 사회적으로 잘 나갈 때는 친구 만나야 되고 뭐 해야 된다고 다 밖에 보내다가 다 끊어지니까 이제 와서 나만 쳐다보는 때, 이게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또 어색한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많은 이제 남편분들에게, 지금 우리 남촌 팀장님도 아직 시간이 많으세요. 아직 이제 지금 뭔가 수정할 수 있는 시간, 뭐냐면 바로 이때를 생각해라. 내가 이 사회에 은퇴를 했을 때 오로지 내 손 붙잡고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내뿐이다. 그러면은 그때 그 아내하고 지낼 때 안 어색하려면 뭐 하겠어요? 바로 아무리 바빠도 아내하고 보내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좀 해라. 그 노력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때 돼서 한다고 내가 준비됐다고 해서 상대가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을 미리 연습하고 다가가려고 하고, 우리 남촌 팀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라도 의도적으로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할애를 했나. 그러지 않으면 이분 사연처럼
막상 내가 하고 싶을 때 아내가 없을 수도 있다. 네. 또 그리고 또 한편의 방편은 이 사찰에 와서 각자 수행하는 거야. 남편분에도 이제 은퇴했으니까 공부 배우러 가자. 그래서 이제 같이 학생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불교 강의도 듣고 또 그리고 한 사찰의 공간이지만 각자의 영역 속에서 생활을 하고 집에 갈 때 같이 가시고 하면은 대화거리가 같잖아요. 같이 공부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은퇴하신 우리 거사님들이 부인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그냥 붙잡아 두려 하지 마시고 같은 공간, 같은 주제의 어떤 그래서 정해서 예를 든다면 사찰에 공부를 배우러 오는 불교대학을 들어온다든지 하는 것을 잡으셔서 한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극복해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같습니다. 저는 이 시청자 질문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분의 입장이잖아요. 등산은 남편분이 좋아하시는 거지 아내분이 좋아하실지는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내가 좋아하는 거를 같이 가자 이렇게 끌어당기시기보다 아내분이 뭘 좋아하는지 아내분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좀 살펴보시고 거기를 따라가시는 건 어떨까 하는 그렇죠. 생각도 이제 들었거든요. 마트에 한번 따라가주고 내가 한번 따라가 줬으니까 그렇죠. 기브앤테이크인가요? 아니 이게 서로가 보여주고 남편도 아내의 공간에서 같이 하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하고 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같이 한 후에 또 이야기를 하고 하는 이제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전 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행복을 짓는 이 시간 성진 스님의 행복공양간 정준영입니다. 성진 스님 나와 계시고요. 젊은 부처들 남춘호 팀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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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춘호 팀장님 성함에 네. 춘자가 들어가네요. 네. 혹시 어떤 글자를? 아, 네. 봄춘자입니다. 역시 이 계절에 딱 어울리는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사실 봄에는 별로 입맛이 없다라고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시간만 되면 시장합니다. 행복이 고파서일까요? 네, 오늘도 스님께서 어떤 좋은 말씀 해주실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배가 고픈 듯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세요? 네. 저도 저번에 너무나 맛있게 한번 그 행복 공양을 잘했기 때문에 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스님. 괜찮으시죠? 뭐 두 분이 이제 뭐 시작부터 이렇게 좋은 말만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마 이제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이미 오랜 시간 전에 이제 이미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이니까 네. 부처님 말씀이니까 아마 여러분 두 분의 이 배가 그 어떤 것보다도 부르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님 선생경 중에서 부부의 도리 그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아내의 도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이 아내의 도리 아마 특히 우리 불자들 중에서 이 보살님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아내의 도리 과연 이제 이것을 어떻게 들을지 되게 궁금하고 우리 불자님들이 아마 오늘은 좀 귀를 좀 쫑긋이 하셔가지고 야, 이 아내의 도리를 부처님 뭐라고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좀 들어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도 지금 스님께 여쭙고 있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입장이지만 평소에도 사찰에 아무래도 우리 보살님들이 오셔서 가정사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대부분 사실 이제 우리 보살님들이 오셔가지고 스님들한테 하시는 말씀은 아내의 도리보다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만나서 했던 남편 도리 못한 남편 때문에 속 썩는 이야기를 훨씬 많이 듣죠. 그래서 아마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오늘 우리가 이 선생경 아내의 도리를 좀 들어보면서 과연 그동안에 저를 찾아왔던 우리 많은 우리 보살님들도 한 번쯤이면 남편의 도리 못한 것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내의 도리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잘하셨는지에 대한 한 번쯤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사실 저도 스님께 또 다른 스님들 법문 들을 때도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아, 어떻게 저렇게 참 잘 알고 짚어주실까 싶을 때가 많거든요. 한 번은 제가, 아, 이래서 너무너무 속상해요 라고 한 스님께 여쭤봤더니 그 스님 말씀이 이 생에 다 털고 가야지 다음 생까지 가면 안 되지 않겠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만생 만나서 만났는데 아니, 잘 맺고 서로가 헤어져야 그 다음 만남에서도 좋은 만남이 있지. 여기서 뭔가 자꾸 이렇게 마음에 걸림이 있고 아픈 것만 남겨놓고 헤어진다면 다음 만남에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아픔의 만남이 더 클 것 같으니까 네. 정말 유념해야 될 생각이죠. 네. 그럼 그 선생경에서 아내의 도리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정준영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 선생아, 아내는 5가지 일로서 남편을 공경해야 한다. 어떤 것이 5가지인가? 첫째, 먼저 일어나는 것이다. 둘째, 나중 앉는 것이다. 셋째, 부드러운 말을 쓰는 것이다. 넷째,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다섯째, 뜻을 먼저 알아 받드는 것이다. 아내분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남편분들이라든가 시어머니들은 굉장히 좋아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 남춘호 팀장님 네. 어떠세요? 좋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서 이 남편 놀이할 때 얼굴보다는 아내 놀이 지금 딱 들으니까 얼굴이 훨씬 피는 것 같아요. 얼굴. 마음이 편합니다, 선생님. 근데 반대로 네. 이 아내의 도리,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들으신 우리 아내분들은 아니 부처님께서 정말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진짜 정말 뒷목 잡는 우리 보살님들 나오실 수 있는데 부처님께서 저번 시간에 남편의 도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역시 아내의 도리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여기는 저는 뭐 시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라도 이 5가지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본다면 아마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좀 더 깊이 바라봐야지 그냥 아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내가 먼저 일어나야 되고 내가 나중에 앉아야 되고 이런 게 어딨어라는 걸로 그냥 물에 흐르는 면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이 경절 한 구절 한 구절의 그 표면적 의미보다는 어떤 깊은 뜻을 담고 있는지 또 스님께 말씀을 청하도록 할 텐데요. 사실 아내의 가장 큰 역할 하면은요. 가정이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보통 남자분들은 아 나는 이럴 때 정말 결혼 잘했어 라고 느끼시는지 언제 그렇게 느끼세요? 아내가 정말 아 정말 저 사람 잘 만났구나 내가 싶으실 때 그 사실 남자들이라고 해도 이제 모든 걸 다 잘 하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자기도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떤 고민이 생겼을 때 그걸 잘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고 그런 부분 그런 걸 통해서 어떤 해답을 찾았을 때 그때 참 그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 같이 살고 있다라는 게 참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이제 뭔가 나한테 안 그래도 고민되고 있었고 내가 혼자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 하고 있을 때 툭 던져줬던 말들 이제 그게 굉장히 가슴에 와닿고 또 그리고 혼자가 아니구나 느낄 때 좀 남편으로서의 아주 좋은 기분이 들고 또 아내에게 또 좋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네. 사실 어느 아내가 남편 말에 귀 기울이고 싶지 않고 또 뭔가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실 누구나 가정을 위해서 또 소위 말하는 내조 잘하는 아내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만 현실은요. 좀 다릅니다. 맞벌이하는 가정도 많고요. 또 집안일이나 육아 때문에 본인을 돌볼 그런 시간조차 없는 아내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남편이 와서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웃으면서 아 어떡하지? 같이 이렇게 고민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일단 있어야 할 텐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만의 생각일까요? 제가 이렇게 우리 정준희 아나운서가 말씀하시는데 진심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좀 굉장히 이제 아름답게 말씀하셨는데 나도 힘든데. 그렇죠.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이런 뭔가 마음. 이제
우리 남춘호 팀장님 같은 경우도 벌써 이제 아내에게 위로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위로를 받거나 또 그리고 함께 나를 인정해줘서 대화를 해주고 또 그리고 조금 더 힘도 좀 실어주고 하는 그 느낌에 굉장히 마음이 좋았다는 건데 이 아내에 대한 입장에서 느낌이 올 때는 나도 좀 힘들고 한데 이게 쉽겠느냐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부처님께서 이제 아내의 도리라고 하는 분, 뭐 우리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한국 사회에서 남편과 아내 중 누가 더 잘하느냐 했을 때 아마 많은 보살님들이 우리가 훨씬 잘합니다라고 이제 하실 거고 이제 남편은 좀 못하는 쪽으로 되어 있을 건데 그래서 먼저 일어나는 것, 나중에 앉는 것, 부드러운 말을 쓰는 것, 또 그리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뜻을 먼저 알아서 받드는 것,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많은 이 보살님들께서도 이건 너무 여자 인생이 너무 손해보는 인생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던질 건데요. 이것은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남순 팀장님이 어떤 그 위안 또 그리고 이제 나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고 함께 이렇게 이런 방향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줄 때는 이제 인정이잖아요. 인정. 아내가 나를 이제 인정해주고 있고 뭔가 뒤에서 이렇게 좀 받쳐서 네. 내가 좀 더 위로 올랐을 수 있게끔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할 수 있게끔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리고 아내가 그런 말 해주니까 내가 그래도 좀 뭔가 좀 사회에서 뭔가 하는 사람 같고 집에서는 그래도 내가 좀 대우받는 느낌도 좀 들고 아마 이제 그런 느낌의 밑바닥까지 한번 쫙 깔려 있을 건데요. 여기서 먼저 일어나고 늦게 앉는다는 표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진짜 그런 느낌을 주라는 거죠. 남편을 존중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먼저 아내를 먼저 앉혀놓고 또 그리고 오늘 피곤하니까 좀 더 이따 일어나시오라고 해주는 그 사랑스러운 그 모습. 또 그 반면에 아내로서 남편보다 오늘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내가 오늘 먼저 일어나서 좀 이렇게 든든하게 먹고 가시오 라고 해주는 모습. 또 그리고 많은 부부 동반 모임에 갔는데 내 남편을 조금이라도 내가 더 위해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때 물론 이게 집에서도 하라는 뜻이지만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남편으로서의 어떤 그 자신감을 아내만큼 잘 세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 남편의 어깨를 좀 올라가게 하고 고개를 턱을 이렇게 조금은 세상에 좀 이렇게 당당하게 들게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 또 그리고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내란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말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하셨지 그냥 뭐 무조건 보여지는 거대로 늦게 일어나면 안 되고 먼저 앉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남편의 어깨를 힘세워 줄 수 있는 그 남편을 좀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들고 세상 삶 속에서 힘내게 만들 수 있는 그 역할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아내라는 것과 그리고 그 부분을 부처님이 이것 또한 아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아내의 도리라고 만들어놨고 남편이 너는 누구 앞에서도 좀 당당해 보이고 또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는 좀 이렇게 어깨 축 처졌는데 나를 통해서 어깨를 바로 세워가는 그 뒷모습이 아내로서 또한 가장 행복한 모습이 아니겠나. 이제 그러한 마음을 전달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어서 이제 하신 말씀이시죠, 이게. 가장 이 세상에서 든든한 후원자이자 동반자가 되어주라는 것이 부처님이 하고 싶으신 그 말씀의 속 의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님께서 그렇게 짚어주시니까. 근데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언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스님. 사실 부부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 있어서,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이겠죠. 근데 이 말로 인해서 큰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또 말로 인해서 행복하기도 하고. 네, 어떠세요, 평소에? 같이 살다 보니까, 부부다 보니까 이제 때로는 또 막말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그 말씀이 더 귀에 쏙 들어오네요.
네, 그 물론 부부간에도 이제 그 예의를 지켜야 되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그 살짝 이렇게 뭐 어느 시점에서 또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존댓말을 하시는 편이세요? 그냥 이렇게 평어를? 저는 존대를 하는 편입니다. 아, 그럼 아내도 우리 네, 남편 네. 팀장님 존대. 네, 네. 싸울 때는? 싸우다 보면 이제 네. 이 말이라는 게 이렇게 서로 조심스럽게 또 하신다고 하니까 참 정말 모범적인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말을 막 하는 경우도 문제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안 하는 경우도 문제라고 하는 그런 통계조사가 있더라고요.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하루에 30분도 대화를 하지 않는 중년 부부가 35%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너무 대화가 없으면 이제 그 부부끼리도 이제 이렇게 금이 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대화를 안 하는 게 더 나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제 이게 참 큰 차이점이 뭐냐면 네. 보살님들은 저희 원스님들한테 상담의 내용에 또 많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남편하고 뭔가 좀 대화를 해서 풀고 싶은데 대화가 안 된다. 남편은 도대체 말을 하지 않는다. 네. 그게 너무 답답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 반대로 그 거사님을 만나 보잖아요. 아이고 요즘 좀 이렇게 보사님도 답답해 하시고 하니까 좀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이게 좀 대화도 하시고 그러시지 않으니까 아니 뭐 20년 30년 살았는데 말로 해 아냐고. 할 말이 있겠냐. 아니 네. 그냥 눈빛만 보면 알고 나 다 그냥 믿고 내가 맡기면 되는 것이지 꼭 그걸 말을 해 아냐고. 이제 이 거사님들은 뭐 정말 뭐 침묵이 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 안 해도 알아야 되지 않냐 하는 거고, 우리 보사님들은 말 안 하니 세상이 어떻게 안 하냐. 그야말로 금 가고 있다. 네. 정말 이제 금이 가고 있다는 표현을 쓰는 것인데, 이거는 저는 굉장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부처님께서도 부드러운 말을 쓰는 것이라는 이 의무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네. 이제 이 부드러운 말을 쓴다는 표현을 그냥 뭐 존댓말을 해라든지 나쁜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순한 1차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뭐냐면 말을 잘하라는 거예요. 말을 잘하라는 뜻이 뭐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보살님도 보고 거사님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보살님들은 일단 말을 하는 그 언어의 습관 자체가 본론을 바로 말하지 않아요. 네. 어머님들은 좀 빙빙 둘러서 가시죠. 그렇죠. 이게 저도 상담하다 보면 처음에는 바로 나오지 않고 이게 그 좀 주고받다 보면은 정작 가장 궁금하시고 하고 싶은 말은 한 5분쯤 지난 뒤에 있고, 우리 남촌 팀장도 이제 물론 뭐 NGO 활동하고 사회 활동하시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듣는 축에 들겠지만, 남자들은 5분 이상 지나가면은 딱 두 가지 생각밖에 안 한답니다. 제가 거사님도 여쭤봤어요. 부인하고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당신에게 생각이 안 된대요. 첫째,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뭐 말을 저렇게 오래 하느냐. 그래서 오래 하면 드는 생각 두 가지가 뭐냐면 자고 싶다. 자고 싶은 거예요, 일단. 이제 빨리 이 상황을 피하고 싶으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게 언제 끝나나? 이게 이게 자서 그리고 자고 싶다. 두 번째가 뭐냐? 그냥 잘못했단 말 하고 싶다. 이 빨리 두 가지, 마무리를. 그렇죠. 이게 그 뜻이 뭐냐면 그냥 빨리 여기서 끝나고 싶다. 상황 비하고 싶다는데, 이 차이점들이 저는 이 부부 사이에, 특히 부부 사이에 대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연습이 안 되는 장면이라고 봐요. 네. 예, 말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께서 이제 부드러운 말을 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내의 도리로서 쓴 것은 일단 남편 쪽이 약간 곰 같다. 이제 좀 남자들이, 이제 동양의 남자들이 특히 어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갖거든요. 내 권위가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뭔가 문제 있는 걸 말을 하면은 부인한테 뭔가 내가 좀 나약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그 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부인이 그 남편을 알아야 돼요. 알아서 그걸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남편 자존심을 살짝 피하고, 그리고 남편이 무능력하다든지 내가 이런 문제라고 하는 말을 말해서 좀 내가
이게 좀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보다는 그 느낌 안 주고 말을 하려고 하는. 네. 이제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말을 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 정황을 알아서 본론은 뭐냐면 대화를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대화를 하는 게 목적이지 내가 말했으니까 당신 말해라라고 하는 그냥 이게 무슨 게임도 아니고 도전이 아니잖아요. 대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내 또한 이제 그러한 환경이든 말에 있어서의 남편의 습성을 잘 알아서 먼저 그 이야기를 잘 리드하고 그리고 대화를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네. 하나씩 만들어가라는 뜻이죠, 여기서. 네. 스님 말씀을 그렇게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저는 처음에 이 경전 구절을 딱 봤을 때 아니 얘기를 하면서 왜 아내만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 할까? 사실 대화라는 게 쌍방형이잖아요. 근데 딱 지금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주로 아내들이 먼저 말을 시작한다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그 속담을 떠올려서 먼저 좀 부드럽게 말을 건네라는 의미가 아니실까 싶네요. 이제 아내가 근데 이제 한 가지 아내도 고칠 게 뭐냐면 아내가 남편을 이야기할 때 불만 있을 때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만 있을 때만 예.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어느 정도 오래 살으신 부부들 보면은 남편하고 대화를 할 때 뭐냐 꼭 무슨 문제가 있거나 네.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려움이 있거나 할 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남편이 기분 좋았을 때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필요할 때만 말을 하는 거예요. 부인도.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그 타임 때 남편이 조금 기분이 안 좋으면 그 남자들은 부인이 어떤 문제를 주면은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부인은 위로받고 싶은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죠. 부인도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을 평상시에도 좀 쓰라는 거예요. 꼭 뭐 돈 문제가 생겼을 때 남편을 붙잡고 말하지 말고 다른 좋은 문제에서도 남편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남편이 기분 좋아 보이고 어떤 일 때문에 기분 좋은 걸 알았을 때는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던져줘서 이렇게 끌어가야지 이거를 남편이라고 해서 그냥 막 던지지 말라는 거죠. 사실 부부 사이가 큰 문제가 없고 굉장히 다정하다 해도 또 주변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요. 가장 흔히 얘기하는 것이 시댁과의 갈등, 불화 이런 부분인데 아무리 부부 사이가 다정해도 또 이런 문제를 맞닥뜨리면 사실 참 남편 입장에서 곤란하시죠. 그렇죠. 곤란하죠. 어떻게 네.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저희 어머님이 제가 처음에 출가했을 때는 먼 발치에서 늘 이렇게 좀 이렇게 그래도 결혼해서 사는 게 좋지 않았겠나 라는 이제 이 눈빛을 이제 보내시다가 지금 이제 한 40대 중후반을 훌쩍 넘어가고 되니까 저를 보는 눈빛이 그래 차라리 혼자 하는 게 잘났다. 아이고 스님 혼자 하시는 게 낫다. 그 이면이 뭐냐면 이제 저희 어머니 연세 되면 이제 며느리 때문에 겪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며느리 때문에 이제 아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를 옆에서 자꾸 쳐다보니까 그래 차라리 있어서 저 속순이 우리 아들처럼 스님 돼서 아이 그냥 혼자 있으면 그 속은 안 썩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아마 그런 눈빛을 이제는 아이 혼자 계신 게 다행입니다 라고 네. 이제 보내는 건데 그럼 남편분 입장에서요, 아내가 우리 시댁에,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시댁이고 남편 입장에서는 우리 집, 우리 부모님께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바람이 있으시겠죠. 이 시간을 통해서. 네. 아내 보고 있다는 생각 잘하고 하셔야 돼. 이거는 제 입장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여러 그쵸, 남편들의 보편적인, 네. 그런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냥 모든 걸 다 잘해주기를 바랄 것 같아요. 그래서 안부 전화도 자주 하고 그 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이렇게 미리미리 좀 확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결도 좀 하고 뭐 명절에 가서 또 잘하고 뭐 그런 모든 부분을 다 바라지 않을까. 물론 뭐 현실적인 부분이야 있겠지만은 남편들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그렇게 처가에도 제가 하실까요? 한번 보시는 질문이었는데 우리 남준 팀장님은 그건 또 다른. 솔직히 장모님께 한 달에 한 번 몇 번 전화하셨어요? 장모님께. 저희 장모님은 지금 돌아가셨고요. 아, 예. 네네.
저는 지금 장인어른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점점 확 올라가는데. 네. 지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또 같이 살다 보니까 또 그 어른이시긴 하지만 또 편해지면서 좀 이렇게 잘 못 지키는 그런 부분도 사실 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우리 집에 좀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입장이 있고요. 또 아내 입장에서 남편에게 아니 그럼 당신은 우리 집에는 어떻게 하는데? 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입장 차가 있다 보면 또 바라는 바가 조금씩 다르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정준영 아나운서는 그 시댁에 어떻게 시댁이 나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나요? 네, 저는 양가 어른들께 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냥 믿고 바라봐 주셨으면 그냥 둘이 잘 살아라 하는 마음으로 믿고 바라봐 주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그냥 제 개인적인 바람이죠. 이게 뭐 잘 들으면은 무한 믿음만 주십시오라는 거고. 네. 고3 수험생들한테 부모가 뭐 해주면 좋겠니? 그냥 저 내버려두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어쩌면 좀 이제 그냥 우리가 알아서 잘 살 테니까 네네. 우리가 알아서 잘 살 테니까 뭐 너무 깊숙이 들어오지 마세요 라는 느낌도 저는 살짝 조금 받고요. 네, 아우 시어머니 입장에서 들으시나 봐요, 왜냐면 스님. 뭐 절에 오시는 분들이 세상의 시어머니와 네. 딸을 둔 어머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뭐 세상에 많은 우리 시어머니 불자님들 또 그리고 딸을 시집 보낸 또 친정 어머니들 어머니 불자님들 이 두 분을 보면서 늘 드는 생각은 저 관계는 아들과 딸을 결혼시켜서 시집장가를 보내는 순간 무조건 맺어지는 인연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거 제가 이제 저도 항상 쓸 때 이게 필연이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좋아함이라는 관계 속에는 내가 그 좋아하는 상대를 또 인연되게 해주신 그 또 다른 부모님들과도 나는 맺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물론 부담은 크죠. 이 부담은 남편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아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부처님께서 우리 아내의 도리에도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남편의 뜻을 미리 알아서 행해라 라는 뜻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 부분은 아마 그게 지금 우리 남춘호 팀장님이 저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말하기 전에 알아서 좀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좀 잘해주고 뭔가 알아서 뭔가를 먼저 해주면은 내가 말하기는 미안한데 훨씬 감사하고 편안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이 말씀의 뜻인데 물론 이 말씀에는 부처님께서도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한 바로 남편들에게도 향한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먼저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이렇게 던지면서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 또 며느리라는 관계가 좀 더 가깝잖아요. 근데 그것을 일부러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제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연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이 필요해요. 이걸 그냥 난 이쪽만 볼래라고 해서는 되지 않는 당연히 맺어진 인연입니다. 그 인연이 없으면 지금 남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좀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싶어요. 빨리 필연이다.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남자를 딱 보는 순간 그 뒤에 어머니 아버지 같이 있으시지라고 이거는 당연한 인연이라는 생각을 먼저 이렇게 딱 마음에 가지고 들어가야 놀라지 않고 이제 와서 그냥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지 않겠느냐. 우선 그럼 첫 번째 생각을 좀 먼저 이제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요. 네. 갖고 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물론 많은 우리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우리만 노력하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도리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상대와 관계없이 내가 그것을 하라는 뜻이에요. 상대가 하냐 안 하냐를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은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그냥 당연히 하는 것이다.
내가 맺어진 필연에 당연히 하는 것이다. 남편을 선택하는 그 순간 당연히 함께 해야 되는 의무와도 같고 또 그리고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인연이와 같다. 인연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력하는 것을 짐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당연히 노력해야 되고 어렵다. 어렵고 불편할 수 있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그리고 내가 하리라. 왜? 이것은 도리니까. 저는 꼭 이 생각을 좀 가졌으면 싶어요. 네. 오늘도 시청자 질문 들어와 있는데요. 남춘호 팀장님 소개해 주시죠. 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만 요즘은 늘 혼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갱년기를 겪으면서 여자로서는 다 끝난 것 같다라는 허탈감에 몸도 마음도 힘든데 정작 가족들은 제 마음을 너무나 몰라주고 그러니까 서운하고 모든 게 다 싫어집니다. 남편도 자식도 다 미운 요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시청자 사연을 들으면서 한 공익 광고가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바로 이 연배의 어머니시겠죠. 갱년기 정도 되신 화를 쫙 짜증을 확 가족들에게 내니까 의사가 딱 등장하면서 갱년기는 엄마의 잘못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 시기를 겪으신 분들이라면 다 공감하셨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 시기를 겪으시면서 참 힘들어 하시고 몸의 변화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로 인해서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는 걸 봤거든요. 이게 저는 이제 제가 많은 불자님들 이렇게 만나면서 느낄 때 뭐냐면 굉장히 갑작스럽게 어떤 짧은 시간에 어떤 변화가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서로 당황스러운 장면이에요. 거사님들도 왜 저러는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정말 그냥 그 말을 해주면 또 부인도 싫어하고. 그 자제분들도 와서 요즘 저희 어머니가 이상해요. 그냥 이게 서로가 이상하게 바라보는데 저는 이거를 우리 많은 우리 보살님들께서도 이것을 좀 미리미리 가족들에게 자기 감정을 조금은 이제 서로가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 어머니들이 되게 절제력이 강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때 왜 당황하냐면 늘 자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머니만 있을 거예요. 어머니라고 하는 분은 뭐든지 감수하고 그냥 인내하고 표현하지 않는 분. 눈으로만 보이다가 이 시기가 되면 어머니 표현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엄마 아닌 것 같아. 남편 입장에서도 그냥 아이들 잘 돌보고 그런 여러저리 뭐 이런 이야기 나한테 표현 안 하고 그냥 묵묵히 그냥 집에 있는 대들보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감정을 표현하니까 대단히 당황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전부 다가 뭐냐면 그냥 나의 어머니 애들 엄마랑만 바라보고 있다 갑자기 이제 이런 많은 시간 속에서 여성적인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감정을 표현할 때 당황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불자님들한테 이러한 것을 미리미리 좀 이렇게 서로가 감정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인정받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 너무 이런 것을 어머니들도 이렇게 다 그냥 슈퍼 우먼처럼 다 나는 그냥 하고 있으면 돼라고 너무 감사하지 마시고 가끔은 아들 딸들에게도 나도 감정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는 것도 보여주고 남편분들한테도 역시 그러한 모습을 좀 이렇게 평상시에도 스스로들도 보여주는 연습을 좀 해서 서로가 딱 그 순간에 안 놀라도록 좀 하고 그 감정은 누군가한테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께서도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의무에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행동하게 만드는 이유가 이러한 것을 스스로가 보여주기도 하고 보여주면서 또 그러한 것을 또 조절할 수 있는 힘도 길러야 되고 그러니까 어머니 또한 세상의 아들, 딸, 부인, 남편에게도 무엇인가를 표현해야지만이 알 수 있고 서로가 주고받아야지만이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함께 고민해보고 이게 어느 한 가정의 얘기, 어느 한 집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모두가 다 경험하고 겪을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님 말씀처럼 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이기 이전에 사실 여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내로 살면서 어머니로 살면서 그 여성이라는 부분은 잠시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가 또 이렇게 고민하시고 갈등을 겪게 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지난주에는 선생경 중에서 남편의 도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이번 주 아내의 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쭉 나눠봤는데 2시간에 걸쳐서 남편의 얘기도 해보시고 또 아내의 입장도 들어보고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우선 그 평소에는 잘 못 느꼈던 거 그리고 알 수가 없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이런 방송 때문에 그 한국의 이혼율이라든가 이런 게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부처님은 이제 공평하셨다는 거죠. 아내의 도리, 남편의 도리. 오늘 뭐 아내의 도리란 부분 봤을 때 마지막 부분에는 남편 또한 아내에게 이와 같이 공경을 하라는 게 있으세요. 이제 그냥 부처님은 이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 든 그 단순한 노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이 선생을 통해서 두 사람에게 똑같은 5가지의 의무를 주면서 또 그리고 표현하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에는 뭐냐, 아내와 남편이라는 인식을 꼭 좀 가지라는 거예요. 네. 누군가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어머니일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먼저 중요시하면 서로가 바라봐야 될 것, 나의 아내, 남편의 여자가 아내이고 아내의 남자가 남편이라는 생각을 좀 반드시 가지게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게 만드신 말씀이 바로 이 선생경에서 나오는 의무 5가지들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같습니다.